아, 이거 들고 해야지, 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신문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뭐, 거래하는 사람들도 날리고, 뭐, 인사말로도 뭐,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종관 교수님 모시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렇게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 상황을 좀 해석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보면은 뭐 왜 그런지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해보죠. 충분히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뭐 제 경우는 그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고 특히 근대의 문명을 실질적으로 견인해가고 있는 것이 경제거든요. 네, 네. 중세에는 종교였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에는 이 과학과 경제가 둘이 묘하게 융합을 이루면서 사실 근대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철학적으로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철학자들이 경제의 문제에 대해 좀 소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문제고, 다만 또 돌이켜보면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철학자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철학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였는지도 모르는데 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년에는 다 가난해져요. 네. 뭐 저도 대표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좀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그 금융위기, 한국철학회에서 또 뭐 좀 연구를 해서 발표해달라 그래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고요. 또 2017년에 나온 책에서 그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뭐 블록체인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연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할 적에는 이 중앙 집권형의 금융 시스템이 싫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2009년도에 1월 달에 발행했으니까 꽤 시간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과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다는 비트코인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달라졌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970년대부터 등장한 새로운 그 경제 체제, 다시 말해서 이제 화폐 경제가 그때 닉슨이 금태환 제도를 이제 부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시작된 소위 금융 시스템, 내지는 금융 경제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되고 아무튼 1차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술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71년에 정확히 소위 금태환 제도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달러가 금과 교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폐의 성격이 완전히 탈물질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돈이라 그러면 금화거나 은화거나 심지어는 조선시대 같으면 쌀이 또 돈의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화폐의 역사를 보면 점점 이게 물질 상태가 희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네요. 네. 그 최종적으로 이런 게 사실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쌀에 비해서 종이라는 것은 물질성이 엄청나게 희박화된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 화폐라는 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라는 게 이제 교환을 성사시키는 일종의 매체인데 이 교환을 성사시키는 매체가 비용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교환 매체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요즘에 여전히 이제 쌀을 화폐로 쓰고 있다. 그래서 샤넬 핸드백 사러 가는데 쌀을 뭐 한 2톤 가져가야 되나요? 그럼 수송비 엄청 많이 들고 그럼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교환의 매체로서는 점점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고 가치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 자체로는 물질적 가치가 희박화되면서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화폐는 그냥 숫자 상태로 표시하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물질화 상태로 나가면서 물질성이 희박해지면서 숫자 그 자체가 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제 시스템은 뭐냐면은 기능 생산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기호, 즉 사인 생산 내지 소비 경제로 우리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장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뭘로 봤냐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펑션으로 봤단 말이에요. 냉장고 그러면 식품을 보관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차게 넣어둬야 되는 거, 그렇죠. 차게 보관해야 되는 걸 네. 넣어두는 그렇죠. 하나의 도구죠. 그렇죠. 네. 자동차 그러면 펑션이 뭡니까? 움직이게 수송을 거죠. 엄청나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펑션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사람들이 상품을 안 사요. 그러니까 냉장고, 식품을 보관하는 기능만 있으면 냉장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사면. 한 번 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수요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2차 대전 전에 왜 공황이 왔냐 하면은 2차 대전 전에 경제체제가 펑션을 프로덕션하는 체제였다.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저희 대량 생산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물건을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서서히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공황으로, 뭐 공황으로 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공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2차 대전까지 다 일어났고 뭐 어떻게 굉장히 그 복잡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기능에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걸 이제 기호라 그럽니다. 사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제의 핵심은 펑셔널 프로덕션 하는 경제가 아니라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은 거기서부터 사인을 디자인하는 사인, 디사인이죠.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냐면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어도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걸 계속 바꿔주는. 그럼 바꿔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스포츠카가 대표적이에요. 스포츠카가 펑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빨리 수송하는 그런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스포츠카를 사는 사람이 그 펑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를 부를 과시하거나. 람보르기니를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사죠. 다른 뜻으로 하는 거죠. 싼데 바빠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람보르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승차감을 우리가 그렇죠. 보지 않고요. 하차감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차감 그렇죠. 때문에 네. 람보르기니를 그러니까 산다. 자기의 부를 내보이기 표시해주는 위해서. 사인이죠. 네, 람보르기니. 사인이죠. 네. 네. 아니면 뭐 발랄함, 또 어떤 매력, 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명품백 사는 것도 뭐. 그거 다 비슷하고 아니,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 외관을 위해서 뭐 하죠. 샤넬백이 뭐 물건을 더 많이 담습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물건이 더 좋아집니까? 똑같아요. 네. 샤넬이라고 하는 사인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호를 생산하는 산업의 중추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사인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기술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전자정보통신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왜 IT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느냐 하면 이 사태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IT라든지 이런 것은 뭐 군사 기술로서 개발이 됐지만 그것이 진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기호 생산과 기호 유통 또 기호 소비. 예.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예요. 디스플레이에서 좋은 색깔을 잘 전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잘 전달하려니까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자꾸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죠. 또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통신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또 유비쿼터스 컨셉처럼 어디 가서나 막 그렇죠. 그거를 다 받아보려니까 와이파이 그렇죠. 기술이 예, 발전하는 거고. 그 뭐 이런 거예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고 그 사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막 IT가 출현을 하면서 이것이 소위 사인 디자인 경제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IT 발전 쪽으로 자본이 쏠리기 시작을 하고 또 동시에 IT가 발전하니까 사인 디자인 경제가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소위 경제 활동의 공간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해가는 경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애당초 이 사인 디자인 산업이 디지털 기술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디지털 공간이 생겼는데 이 디지털 공간으로 가장 빨리 경제 활동을 옮겨간 것이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이 왜 그러냐 하면 금융이 사실 디지털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은 돈 장사 아닙니까? 돈은 사실은 물질성이 아니란 말이죠. 비물질적인 형태고 결국은 숫자입니다. 네, 숫자예요. 네. 디지털도 결국은 숫자예요. 숫자들의 공간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둘이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서로 뭐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존재론적인 어떤 적합성이 있다. 피트니스가 이렇게 그렇죠. 둘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71년 이후에 디지털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를 시키는 산업이 어디냐? 금융산업이에요. 1971년인가 그때 이미 로이터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권시장의 어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그때부터 이제 구축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금융산업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하여튼 철학과 교수는 아닌 것 같아. 그 미안합니다. 아니. 철학과 교수는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아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방송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하여튼 아예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댓글도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근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융산업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사실 이제 공간이 달라지면 공간에서 해야 되는 행동 양식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와 물에 들어갔을 때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을 딱 옮겨가니까 디지털 공간은 우리가 사는 피지컬 공간하고 완전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결론은 뭐가 되느냐 하면 디지털 공간은 항상 모순 덩어리예요. 그래요? 디지털 공간은 모순 덩어리다. 특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한 그 공간이 디지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과 불투명성, 예측성과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동시에 공존해요. 근데 이런 모순되는 상황에 공존하기 시작하면은 모순행위가 극도의 반대 양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간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해져요. 네, 반대되는 속성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변화무쌍하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생활도 모순 덩어리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실생활도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공간에 가면 이게 두 가지 모습에서 광석으로 서로 부딪혔다가 다시 어떤 식으로 빨리 발현되는 거. 안정됐다가 다시 불안정성에 빠졌다가 이런 양태를 보인다.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니까.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순에 가까운
반대되는 특성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특성이 공존하다 보면 이게 어느 곳으로 힘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균형을 찾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디지털 공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심한 공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을 좀 비약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리스키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공간으로 옮겨갔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금융산업의 그 비즈니스 비헤이비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헤지 펀드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애당초에는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막 출렁출렁 되고 뭐 이런,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니까, 그러한 그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헤지 펀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이죠.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러한 그 헤지 펀드들이 오히려 굉장한 수익성을 나는 상품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뭐 헤지펀드로 돈 번, 뭐.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금융계 건물도 네, 있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디지털 공간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위험하다는, 리스키하다는 것은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찬스죠.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데. 그렇죠. 그 파생 상품은. 그렇죠. 원래 상품에서 변형이 된. 그렇죠. 새로운 상품들을. 그렇죠.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그럼 원래 그들이 이제 난리하면 파생 났죠. 상품의 취지는 원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네, 아니면 위험을 해치우려고 만든다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파생 상품을 만들므로써 리스크를 상품화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이걸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어요. 리스크가 상품이 되다. 리스크가 상품이 된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저거 리스크 할 것 같은데, 저거 리스키한데. 그렇죠. 24시간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저거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그렇죠. 30배 올랐다가 그렇죠. 또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렇죠. 30분의 1, 5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맨날 눈 뜨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우리가 금융거래를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한다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버스 타고 가서 뭐 기다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죠. 초단위로, 아니면 마이크로 초단위로 변동하지 않는데, 이게 전부 금융거래가 디지털로 올라가다 보니까 디지털 공간은 광속으로 유동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모든 가격에 광속으로 변동성이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리스크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실물 경제가 있는데, 실물 경제를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 얘가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얘가 리스크가 크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하나의 상품이 돼서 요거 그렇죠. 자체를 거래하면서 돈을 벌기도 그렇죠.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 금융산업에서 또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게 사실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금융공학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맞아. 마치 자기들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소위 금융 소비자들한테 파생 상품을 팔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거 오늘 아침 신문인데, ELS 판매할 때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배상은 그 책임에 따라서 차등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불하게 하겠다. 예. 이게 금감원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네. 사실 80년대부터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사실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실체를 잘 몰랐죠. 우리가 실제 이게 역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저 위험을 뭐 방어해주는, 해지해주는, 울타리 쳐주는 그런 건지 알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안심했던 건 뭐냐 하면은 아주 최첨단의 물리학 이론을 들어와서
소위 그 과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해서 금융시장이 물리적 학문을 통해서 그 원리가 파악될 수 있고 또 원리가 파악돼서 컨트롤 될 수 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리학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코노 피직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코노 피직스. 예, 물리학 이론을 토해 가지고 뭐 브라운 운동이 등등 해 가지고 뭐 리스크가 어떻게 확산되고 뭐 등등 굉장히 복잡한 막 수식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머리 아파. 모르니까. 예. 그걸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겠지.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에서부터 보면은 실물 경제 세계 무역 거래량보다 파생 상품을 통한 이러한 거래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몇 배를 증가해버린다. 실물 경제로. 네. 이게 막 폭증을 뭐 매년 해가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죠. 그 덕에 또 우리가 한편으로 잘 산 면도 있습니다. 잘 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됐으니까. 네.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걸 통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네? 그러다 갑자기 그냥 한 달 만에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겨났죠. 2008년? 2008년인가 9년인가. 예. 근데 이것도 다 디지털 공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의 그 경제적인 어떤 파산 상태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는 소위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결국 부동산 파생 상품 때문에 사건의 시작이.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이제 그때 재밌는 거는 그 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달러를 막 발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그거를 미리 예견을 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미 현재 금융산업 내지는 금융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특히 달러의 그 무절제한 발권 무조건 이게 찍어야 되니까 여기에 굉장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지 아무튼 시기적으로 그러네요. 야, 2009년 1월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이 딱 나오고 비트코인 나온 게. 근데 이거는 좀 희한한 게 양적 완화라는 게 시행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양적 완화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지 아무튼 좀 희한해요. 왜냐면 양적 완화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데. 또 연구의 가치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글쎄, 그건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 신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2000년 금융 위기를 미리 예견했는지 아니면 그걸 경험하면서 급속히 이걸 만들었는지. 근데 이 시스템을 그렇게 빨리 만들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개념은 갖고 있는데 그걸 이거 프로그램화 시키려고 그러면 그렇죠. 꽤 시간이 걸릴 이게 것 같아요. 뭐 슈퍼맨이라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2009년 그 시점에 이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기술적인 얘기는 뭐 많이들 얘기됐으니까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개발자가 가지고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통찰력 이런 걸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현대 문명은 어쨌거나 미국 패권이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미국 패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정부는 따로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일종의 딥스테이트가 따로 있다. 정부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융자본가들이 사실은 은행과 중앙은행,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소위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달러를 발권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가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걸 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자라면 이런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뭐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짜 자유시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중개인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금융상업이 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보가 독점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중앙이 갖고 있는 권력이죠. 권력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금융자본과 IT가 만나면서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초대형 슈퍼컴퓨터로 모든 정보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쉬워졌죠. 예, 예, 아주 예, 쉬워졌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현재의 IT의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분산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디지털 공간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또 반대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개개인들이 PC를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네트워킹하면 역시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분산된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게 비트코인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밑에서 받쳐주는 기술이죠. 인프라 네. 기술인데 이제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그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소위 금융자본과 IT가 만나서 초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금융산업에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발권의 어떤 조작, 이걸 통해 가지고 특정 세력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러한 경제가 현대 자본주의가 보이는 어떤 양상이다 라고 보고, 이거는 올바른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뭐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정치 권력까지 분산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의미네요. 근데 그렇지 사실-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이 탈중앙화라는 말이 거의 상식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지만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탈중앙화 되면 기존의 금융산업은 굉장한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겠죠. 예. 돈 찍어내는 미국 입장에서도 자꾸 탈중앙화되면 그렇죠. 너도 나도 이걸 쓰겠다고 그래버리면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죠. 힘이 줄어들 그렇죠. 테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 비트코인의 또 일종의 매료된 매니아층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비전,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운영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또 재밌는 그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들의 참여를 위해서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체제거든요. 채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반감기가 지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이 약 한 2,100만 개인가를 채굴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 한 90%는 이미 다 채굴됐고 그렇죠. 10% 남았는데 갈수록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네. 아이디어는 좀 기가 막혀요. 그냥 이거 혼자 만들어가 싶어요. 이 경제학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기술자가 금융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반감기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상식 차원에서 다 이해하고 있지만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분산형 시스템으로 디지털 공간을 다시 구축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컴퓨터 소유자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 인센티브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화폐 체제를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눠주면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게 이제 채굴이라는 말로 되는 건데, 채굴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삽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그 퍼즐을 풀면은 비트코인을 뭐 12개 준다 그러던가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12.5개일 거예요. 근데 아마 다시 줄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퍼즐을 풀면은 아무튼 비트코인을 몇 개 주는 이렇게 형태로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와 소위 화폐의 발행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네. 그게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비트코인의 그 새로운 그야말로 경제 비전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채굴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발급받으려면 이게 인간이 퍼즐을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동원해서 퍼즐을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컴퓨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동원해서. 뭐 컴퓨터 많이 샀어요. 아, 그렇죠. 전기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개개인들이 그냥 소박하게 그냥 채굴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부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형 채굴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원래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분산형 탈중앙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던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거대 채굴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채굴권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소위 파워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다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그 탈중앙화에 또 타격을 가하는 게 뭐냐면 거래소의 등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거래소 드디어 나라에서 인정해줘가지고. 그렇죠. 그게 5개 했다가 6개로 그렇죠. 지금 아마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딱 되는 순간 제도권으로 들어와버렸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이 추구했던 것은 소위 제3자 개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는 중개인들을 소위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시장 조작, 시장에서 부도덕한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려고 저절로 막아주는. 그러니까 뭐 중개인들이 전부 부도덕하다는 게 아니라 중개인들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다. 신뢰가 오히려 깨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소위 중개라는 프로세스가 없는 그러한 경제 체제, 소위 피어 투 피어,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것이 소위 이제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게 거래대가 생기면서부터 두 가지 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원래 비전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인이 새로 등장하고 탈중화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투기 상품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기 자산으로. 네. 이게 사실은 좀 불행한 표현이지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기축통화다. 네. 뭐 디지털 금이다. 등등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아가는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네, 투기 자산이에요. 네, 투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자산의 속성은 뭐냐면 리스크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상품화한다. 잘 활용하면 대박 터뜨리는 것이 리스크의 상품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죠. 벌든지 아니면 잘해서 자기가 팔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하면은 0.1%에 속하는 승자가 되면 대박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대박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대박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건 뭐 상상 초월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뭐 99.9%는 쪽박을 차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갖고 있는 매력이죠. 마력이죠, 마력. 그러니까 투기를 하죠.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은 원래 비트코인이 가졌던 비전과는 정반대로 안정적 통화 체계,
탈중앙화된 통화체계, 또 이름으로써 뭐 금융 권력,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분산화, 이런 건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교수님,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생각을 하면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서서 뭐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이게 ELS 판매를 잘못해가지고 뭐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다시 정부가 금감원이 나타나가지고 금감원이 이제 사태 조사하고 어떻게 하자 하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 이 사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리가 뭘 해줘야 되거나, 우리가 뭘 같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거를 뭐 철학자들이 뭐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는지. 뭐 한 건 없습니다만 해야죠. 함께 해야죠. 예. 철학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욕망을 좀 이렇게 좀 줄여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좀 리스크가 커요. 하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뭔가 좀 지식인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만 갖고는 안 음. 되고요. 예, 얘기만 갖고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건 뭐 도덕 군자가 되라. 가까이 보고.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일부 소수는 이제, 이걸 이렇게 되다가 안 되겠다. 결국 규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규제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왜냐면 이제 규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자꾸 뭘 막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을 잘하자. 오케이. 네. 디자인을 잘하자.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그 비트코인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잘 만들어줘야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은 이러한 취지를 갖고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러한 취지가 구현이 되겠지 했지만 그건 너무나 소박한 생각입니다.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수요자,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이게 이런 특징이 있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네? 그렇죠. 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디자인돼야 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기술 공급자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기술 공급자와, 좋은 표현이 있어요. 기술 공급자와 기술 사용자. 그게 이제 사회 문화죠. 네. 이 사회 문제가 함께, 그렇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요번 그 비트코인 사례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소위 분산형 기술이 있으면 사회 문화도 분산형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 분산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분산형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 기술 시스템이 소위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거시적인 디자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 기술 좋은데 그 기술이 필요적으로 그 기술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려고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좀 바뀌거나 디자인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미래 세상을 그려갈 적에 기술 공급자가 생각하는 미래 세상과 이 사회가 원하는 미래 세상은 이런 거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 했을 적에 그 둘 사이의 갭을 잘 맞춰줘가는 그런 과정들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현상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예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축구공을 발명했다 그래요. 최초에. 들판에 축구공만 차고 막 뛰어다녀요.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룰을 만들어야 돼요. 룰을 만드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는 게 도대체 옵사이드라는 게 왜 있냐.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손흥민이가 골 넣었는데 옵사이드는 해. 맞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옵사이드가 없으면 축구가 성립이 안 되겠더라고.
손흥민이가 들어갈 적에만 옵사이드가 없었을 그러니까 뻔했어. 그때만 없으면 딱 좋아. 네,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축구 전체로 볼 때는 옵사이드라고 하는 그 규제인데 네. 옵사이드라고 하는 룰을 디자인 안 했으면 축구가 지금처럼 재밌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마치 축구공을 비트코인 발명자가 발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뭐 축구공을 발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아무 룰도 없는 공간에 그냥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룰을 디자인해줘야 정말 비트코인이 정말 인간을 위한 또 경제를 위한 좋은 화폐 시스템이 될지 그거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정말 이거 투기 자산으로 놔주면은 사실은 0.1%는 돈 벌 거예요. 99.9%는 쪽박 찹니다. 그 사회는 결국 파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사실은 기술에 금융이 들어와야 됩니다. 과학기술과 금융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금융에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이 붙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어서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좀 감안한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창조 아고라에서 그런 논의의 장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어떤 기술이 나오면 사회에서는 그 기술을 지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서로 그냥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도 좀 더 사회에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좋은 기술들이 사회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그렇죠.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과 함께 사회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자꾸 규제라 그러지 말고 재미있는 룰을 만들자. 잘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 뭔가 하여튼 분산형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원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그 빅테크 기업한테 몰리니까 그것도 싫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웹 2.0에서 웹 3.0 컨셉이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같이 구상하고 같이 좀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같이 이종관 교수님과 같이 그건 아니, 다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트코인과 철학을 연결시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미, 그 화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두서없는 얘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